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남자 시청자분들 부부싸움 하실 때마다 이런 생각하셨을 겁니다. 왜 난 항상 지는 느낌일까? 과학적으로요. 남자가 질 수밖에 없답니다. 남자는 말을 할 때 좌측 뇌만 이용하는데 여자는 양쪽 뇌를 사용하고요. 남자는 순간적으로 100에서 500단어를 쓰는데 대박 사건. 여자는요 1000에서 1500단어를 사용하고요. 여자의 신경세포 수가 남자보다 10%나 많아서 기억력도 더 뛰어나답니다. 과학을 알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시죠? 그냥 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실제로 어떤 남편이 부부싸움을 피해서 아예 자리를 떴는데요. 글쎄 아내가 무슨 죄로 경찰에 신고한지 아십니까? 대박 사건. 10월의 마지막 날 김명준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황당 사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세상에 안진용 기자님. 네, 어제 낮 광주에서 벌어진 참담한 사건입니다. 다른 곳도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심지어 피해자는 인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세상에 네네. 아파트 단지로 쓰레기 수거 차량이 들어옵니다. 네. 바로 옆 인도에는 한 초등학생이 걷고 있었죠. 네. 근데 차량은 잠시 정차하더니 인도로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저렇게 후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뒤에서 사람이 걷고 있는 상황인데 멈추지 않던 차량, 결국 아이를 들이받게 되는데 세상에. 이 사고로 아이는 현장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아니 지금 보는 저희가 지금 가슴 철렁했는데 세상에 이런 어떻게 보고도 믿기지가 않아요. 아니 아파트 단지 내지만 분명히 차가 다니는 길하고 인도랑 구분이 되는데 저 차량은 왜 인도 위로 올라온 거예요? 김묘선 기자님. 차량을 꺾는 데 있어서 어떤 공간적인 부족이 있지 않았을까 그냥 추정만 할 뿐인데요. 일단 이 운전자는 사고 당시에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운전자는 인도로 올라서 그 재활용품 수거장을 향해서 이렇게 후진을 하던 중에 뒤에서 걸어오던 학생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느끼지 못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의 단지로 들어선 지 1분도 안 돼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한 거고요. 근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고 당시에 운전자는 보조 작업자 없이 혼자 차량을 몰면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자 혼자만 탑승했기 때문에 주변을 살피거나 안전을 관리할 그런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어쩌다가 어두컴컴한 시간도 아니었잖아요. 어쩌다 이런 일이 이런 참변이 일어나는 거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막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돌 데가 없잖아요. 뒤로 들어와서 후진으로 가서 싣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다 설치돼 있고 경고음 다 울리고 다 했어요. 가서 다 하긴 했습니다. 다 검증하고. 이 얘기를 들으니까 더더욱 어처구니가 없어요. 기가 차요. 지금 허주연 변호사님 들으셨죠? 후방 카메라, 저 쓰레기 수거 차량에 후방 카메라도 있고 경고음도 보통 차가 후진할 때 무슨 띠띠띠 그런 경고음도 울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왜 사고가 난 거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운전기사의 운전이 상당히 급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요. 차량에 후방 카메라가 있었지만 운전자가 이 장비 대신 백미러를 보면서 후진을 했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게 5톤 규모로 차체가 굉장히 높은 차량이기 때문에 키가 작은 초등학교 1학년인 피해자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후진할 때 자동으로 소리를 내는 경고음 그리고 경고등 장치도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이 운전자가 소리가 나니까 알아서 피하겠지라는 만연한 생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후진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비상등도 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진입하자마자 저렇게 백밀러를 보면서 후진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문제점이 뭐냐면 폐기물 관리법상 이렇게 청소하고 수거하는 차량에는요. 3인 1조로
순서로 운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있고 수거하는 사람이 있고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사람, 이렇게 3인 1조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민간 업체와 계약을 맺고 하청에 또 한 번 하청을 줘서 지금 이 수거가 이루어진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업자를 규율하는 것이 사각지대에 있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운전도 수거도 단 한 사람만 했다는 거예요. 이 가해 운전자만 있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경찰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해서 조사 중인 상황입니다. 이거는 명백한 진짜 이건 인재예요. 이거는 무슨 아파트 구조나 그런 탓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시청자 여러분도 주변에서 지금 허주현 변호사 말씀하신 거 들으셨겠지만 그 장면 보셨겠지만 저도 출근길에 보면요. 아파트 그 쓰레기 수거 차량 그 운행하시는 분들이 운전자분이 있고 뒤에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분이 두 분이 물론 그것도 위험해요. 뒤에 매달리듯이 해가지고 얼른 내려서 수거를 해요. 물론 시간 단축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위험한 상황이 어쨌든 두 분이 뒤에 있고 쓰레기 수거를 하는 두 분이 있고 운전자 한 분 3인 1조라는 게 분명히 저도 목격했어요. 보통 그렇게 운행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혼자만 운전도 하고 그 쓰레기 수거 다 맡았다는 거 아니에요. 벌써 이거부터 진짜 인재예요. 그리고 보세요. 앞서 그 영상 저희가 차마 그 영상은 다시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왜? 지금 유족분이 그 영상 다시 보시면 그 주변 분들이 다시 보면 얼마나 마음 아플 건데 앞서 여러분 이미 많이 보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 장면 아실 거예요. 그때 보면 최진명 교수님 저 쓰레기 수거 차량 운전자가 저 초등학생을 못 봤을 리가 없어요. 왜? 이미 근접할 때 초등학생이 지나가는 걸 보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후진했단 말이에요. 그거 모를 리가 없단 말이에요. 초등학생이 있다는 걸.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들어간 거 왜냐면 그 옆을 지나서 지금 인도로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면 인도에 누군가 걸어오고 있다는 걸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얼마나 부주의했으면.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뒤에 후방 카메라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앞에 나오잖아요. 카메라에 그걸 누가 폼으로 있는지. 잘 도는 게 아니잖아요. 폼으로. 그러니까요. 그걸 보지도 않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작업을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뒤에 누가 있어서 안전 확보하고 왜냐하면 뒤에가 저렇게 높으니까 보이겠냐고요 사람이. 그러니까 세상에. 카메라로 확인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같이 작업하는 동료가 반드시 뒤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안전장치 확인하고 세상에. 그리고 나 작업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게 문제예요. 이건 100% 인재예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운전했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고요. 네. 소리가 나니까 당연히 피하겠지라니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만약에 사태를 준비하지. 저 보세요. 주변을 살필 여력이 없었다는 게 이게 말이에요. 입 밖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니 누가 쓰레기 수거 차량을 무슨 초재는 거예요? 몇 초 만에 수거해온지 지금 초재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그럼 100% 운전사의 과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일이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사고가 벌어진 게 오후 1시경이에요.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아이가 초등학생이 집으로 오면서 엄마한테 전화를 해요. 엄마 나 곧 집에 도착해요. 어머나. 그 엄마 입장에서는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 30분이 지나도 애가 안 오는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아이한테 계속 전화를 다시 한 거예요. 전화가 안 세상에. 되잖아요. 아이는 이미 저렇게 사고를 당한 상태였고 엄마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가 안 되니까 뛰쳐나온 거예요. 엄마 입장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 차를 발견했는데 저 차 밑에서 아이의 신발과 아이의 가방이 발견된 거예요. 어머나. 그 엄마는 얼마나 무너지겠으면 그 장면을 보고 천하가 무너지는 하늘이 무너지는 뜻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사고 났다는 얘기를 듣고 아이 얼굴이라도 확인하려고 했더니 구급대원이 극구 말렸다는 거예요. 왜요? 보시면 너무 처참해서. 어머나 세상에. 이 엄마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냐. 아니 방금 전까지 통화해서 곧 집에 오겠다고 한 아이인데 이 아이가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하면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한 사람이 조금만 주의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문제가 생겼고 아주 유족들은 뭐 이게 늦둥이래요. 이 아이가 또. 어머나, 늦둥이니까 세상에. 너무 정말로 애교가 많은 아이였고 어머나, 착한 아이가 이렇게 될 줄 세상에.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특히 춤을 너무 좋아해서 뮤지컬을 주말에 보기로 약속을 해놨다 어머나 엄마하고. 세상에. 그래서 가려고 다 엄청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을 당하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 슬프기도 하고 유족들이 그래요. 안전수칙만 지켰어 일어나지 않을 사고가 일어났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느냐에서 울분을 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요. 최명기 원장님이 이제 제3자인 저희들이 지금 이 사고를 접해도 너무 기가 막히고 청천벽력 같아서 지금 다리에 힘이 풀리고 털썩 주저앉고 싶고 목 놓아 울고 싶고 복합적인 심정인데 지금
이 늦둥이를 잃은 하루아침에 잃은 부모 마음은 어떨까요? 진짜 상상 안 됩니다. 상상이 안 돼. 여기가 무슨 전쟁터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여기가 전쟁터인데 우연히 우리 집에 폭탄이 떨어져서 아이가 죽었다 하더라도 진짜 허망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런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 하실 것 같아요. 아, 세상에 어떡합니까, 진짜 하루아침에 생떼 같은 자식을 늦둥이 어렵게 진짜 얻은 아이를 세상에 진짜 이렇게 진짜 사랑스러운 애교 많던 아이를 하루아침에 잃었어요, 진짜. 그런데 이 사고 소식을 접하고 안진용 기자님, 같은 아파트에 단지에 사시는 분들도 너무 자기 일처럼 마음이 아프실까,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에는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곳 한켠에는 초코우유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렇게 아이를 추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놓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바로 저 장면입니다. 아, 세상에. 그리고 인근 주민들은 자녀들과 함께 이곳을 찾아 애도의 뜻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온라인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는데 너무 기가 차고 분노가 치민다는 얘기부터 어른들의 부조일에 인해서 어린 천사가 일찍 하늘나라로 갔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휴.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이게 혼자서 작업을 했다고 그랬죠. 2, 3인 1조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그동안의 평소 작업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예견된 사고였다는 따끔한 말도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고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요. 너무너무 진짜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너무 어떡합니까, 세상에. 이 아이의 부모님들은 어떡합니까? 그리고요, 차제에 지금도 전국의 아파트뿐만 아니에요.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각 지자체. 이런 식으로 어처구니 없게 정말 이 쓰레기 수거 차량이 운행되고 있으면 반드시 차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실태조사하고 또 다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를 진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고였습니다. 무인 사진관에서 충격적 행동이다. 아니, 사진관에서 어떤 포즈를 취했길래 충격적 행동이라고 그런 제목이 붙었을까요? 김묘성 기자님. 자, 일단 무인 사진관이 뭐야라고 생경하신 분들도 다소 있으실 것 같아서 네.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무슨 네컷, 무슨 필름, 무슨 포토 이런 간판들 요즘 굉장히 많이 보이잖아요. 네. 이 큰 가게 안에 작은 부스들이 여러 개가 존재하는데 이렇게 부스 안에 들어가서 기계로 셀프로 촬영을 하는 것, 사진을 찍는 그런 기계 그 공간을 말합니다. 네. 요 참에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요거 하나 보여드리고 김묘성 기자님 설명 마련드릴게요. 아마 동네에서 요즘 많이 생겼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혹시 찍지는 않으셔도 지나가면서 아 이런 데였어라고 하실 거 요런 사진을 이제 찍은 그런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런 사진을 찍는 겁니다. 요게 이제 사실 요 미녀 세 분이 저희 뉴스파이터 작가님 미녀 세 분 삼총사인데요. 요분들이 이제 찍으신 걸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저희한테 주신 거고요. 저한테 요렇게 찍는 이 사진관들이 동네 이제 뭐 우후죽순 생겨날 때도 과언이 아니죠. 뭐 가는 데마다 다 있어요. 근데 요런 게 바로 이제 무인 사진관인데 바로 김묘성 기자님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드릴게요, 다. 네, 그렇게 사진으로 직접 받을 수도 있고 뭐 파일로도 따로 그렇죠, 받을 수 네네. 있어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네. 그런데 이 안에서 과연 무슨 행동을 했길래 이런 제목이 붙었을까 싶으시죠? 네. 한 온라인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부산에서 무인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장님께서 글을 올린 거예요. 제목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왜요? 무인 사진관 못 해먹겠습니다. 아, 라는 왜요? 제목이었어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요. 우선 이곳이 무인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관리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뭐 도난, 파손 이런 거 너무 많고요. 아유. 뭐 가게 바닥에 토하고 음료 흘리고 아유. 취객이 들어와서 더럽히는 것도 다 참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약과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나? 아니 지금 저 상황도 저 사례도 우리가 듣기에는 세상에 얼마나 진짜 피해가 막심할까. 매일 청소에도 도난 뭐 구토에다가 그리고 막 술
뭐 취객이 들어 발길질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이건 약관하는 거에 최종국에서 뭐 더한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더한 일이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있어요. 뭔데요? 지난 주말 오후 9시경에 이 운영하시는 분이 매장 상태를 확인해 CCTV를 확인해 봤대요. 아하. 근데 거기서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는데 아 실시간으로 본 거예요 실시간으로? 예. 아하. 남녀가 거기서 성관계를 하고 있었답니다. 아 잠깐 뭘 지금 뭘 잘못 알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저도 아니 이게-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뭐 있다고요, 지금? 성관계를 하고 있었대요. 성관계를. 성관계를요? 예. 그 사진관에서 그러니까 그 좁은 사진관에서 말이 돼 이게? 말이 안 되죠.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진짜. 세상에. 아니 보세요 지금 그 여러분 무인 사진관 아시죠? 방금 말씀드렸죠. 그 동네 여기저기 있는 무인 사진관에서 그 사장님이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오늘 또 취객이 없을까 하고 실시간으로 CCTV를 켰더니 세상에 안진영님 대박사건 진짜 뭐라 그 일이 진짜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런 곳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사진 찍는 그 부스가 완전 밀폐된 장소가 아닙니다. 칸막이가 있거나 혹은 이 커튼 정도만 있는데 커튼도 다리 끝까지 있는 게 아니어서 다리가 다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CCTV까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주인은 더욱더 황당하고 또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 글쓴이에 따르면 매장 내 CCTV가 무려 8대라고 합니다. 이 남자가 중간에 모자로 얼굴을 가리는데 약간 저런 식으로 돼 있잖아. 아까 지금 매장이 물론 이제 네, 맞습니다. 뭐 매장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렇게 밀폐된 공간은 아니잖아요. 안지용님 설명처럼. 네. 그래서 단순히 CCTV뿐만 아니라 들어왔던 다른 손님들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어허. 그래서 이 남자가 결국은 그 자리에서 남녀가 성관계를 한 뒤에 카드로 촬영을 한 다음에 결제라고 자리를 떴다고 하는데 글쓰는 이 모습을 보자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단 1분 차이로 늦게 도착해서 이 남녀는 이미 떠난 후였다고 합니다. 이게 이 인간들이 지금 제정신입니까? 사람이 왜 사람이에요? 사람이 할 짓이 있고 못할 짓이 있다는 걸 아니까 사람이라는 말을 우리가 붙이는 거 아니에요? 허주연 변호사님 이 뻔뻔한 인간들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진짜? 그런데 이 커플 잡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아하. 왜냐하면 CCTV에 얼굴이 굉장히 잘 찍혔다고 했잖아요. 아하. 그리고 심지어 카드로 결제한 내역까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 점주로 보이는 글쓴이 얘기에 따르면 무인 사진관이라고 하는 곳이 성인만 출입을 하는 곳이 아니라 남녀노소 불문하고 맞아요. 누구나 들어와서 그렇죠, 사진을 그렇죠. 찍고 오히려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맞아요, 공간일 수 진짜, 있거든요. 네. 이 커플이 오기 40분 전에도 아이들끼리 와서 사진을 찍는 어머, 그런 세상에. 공간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 기가 막힌 주인이요. 관련 증거 자료들을 토대로 경찰에 이 커플을 고소를 했습니다. 아니 일단 증거는 차고 넘쳐요. 저 매장 내에 곳곳에 그 각 사진을 찍는 부스 칸막이마다도 CCTV가 있겠지만 뭐 복도도 있겠죠. 총 8대의 CCTV가 있어서 얼굴이 다 선명하게 찍혔대요. 그런데 증거는 차고 넘치고 뭐 결제한 내역도 있으니까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세상에 이 너무나 황당한 이 업주 사장님의 마음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어요? 김묘성 기자님 세상에. 그러니까요. 이 사장님은 그래서 트라우마가 좀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불안이 너무 심해서 30분에 한 번씩 CCTV를 계속 확인할 수밖에 없대요. 세상에. 불안이 너무 잠식을 하고 네. 있는 거죠. 이번 일로 충격을 받아서 내년 초까지만 운영을 하고 이 사업 더 이상 못하겠다. 접기로 결정을 어머나, 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 역시 공분했는데요. 남의 영업장에서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CCTV도 있는데 왜 그런 짓을 하냐. 짐승이 따로 없다. 업주께서는 꼭 피해 보상 받으시길 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누리꾼 발언 중에 3번째 분이 딱 제가 했던 말 그 말씀 드리는 거잖아요. 사람이 왜 사람이에요? 사람이 할 짓이 있고 못할 짓이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짐승이 따로 없는 거.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면 요즘 짐승이 화를 내요. 왜 우리를 비교하냐고.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인데. 근데 보세요. 최명기 원장님. 저 인간들은 어떻게 저기서 저런 짓을 할 생각을 했을까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도 유분수지. 네,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본인들도 사진을 찍으러 저 안에 들어갔었던 거예요. 그냥 좁은 공간에 둘이 있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본인들이 흥분을 했건 본인들의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장난기가 발동을 했건 저게 이제 이어졌을 수도 있고요. 세상에. 두 번째 가능성은 애초에 작심을 하고 들어간 겁니다. 세상에. 작심을 하고 들어가는 유형 중에 첫 번째 유형은 저기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요. 며칠에 한 번씩 공공장소 같은 데인데 들킬 수 있고 아닌 곳에서 본인들이 계속 사진을 찍어요. 아하. 그러면서 본인들이 거기를 갖다 일종의 무슨 높은 산을 갖다 뭐 몇 봉을 갖다 등정했다고 하듯이 본인들의 나름대로 이제 계획과 그거를 이제 삼는 거예요. 또 다른 유형은 또 이런 유형도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있고
들키면 어떡하나 생각이 들면 굉장히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돼요. 세상에.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관계를 가졌을 때 본인들이 더 만족한다고 느끼게 되는 그런 유형도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 우리가 뭐라고 해요? 추잡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추잡한 인간. 사람이 할 짓이 있고 못할 짓이 있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허준 변호사님, 일단 정서적으로는 이 몹쓸 인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 업주분께서. 무슨 죄로 이 인간들을 잡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게 좀 죄명 적용이 좀 애매한 상황이기는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일단 공연음란죄라든가 업무방해죄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공연음란죄의 구성 요건은 공연성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음란 행위는 맞는 것 같은데 공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완전 밀폐는 아니라고 합니다만은 어느 정도 커튼으로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음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공연성 요건을 충족시키는가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찍힐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업무 방해를 좀 고민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이 요건이 위력에 의해서 방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행위가 위력에 해당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세상에. 위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의 자유의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하면 위력으로 해당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적극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제가 생각했을 때 아까 최명규 원장님께서 분석해 주신 것처럼 어떤 작심하고 이런 공공장소에 들어가서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성폭법상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행위를 처벌하는 죄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입증이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성폭법으로 처벌이 되면 보완 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이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애초부터 어떤 성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 행동이 반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완 처분을 통해서 교화할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인간들을 잡는 건 시간 문제. 왜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인지 버젓이 사진도 찍고 이용 대금을 결제까지 하고 갔다는 거예요. 카드로. 이 인간들 잡아서 정말 적용할 수 있는 법을 최대한 적용해서 따끔한 법이 살아있다는 걸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나. 제목이 일단 섬뜩한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부부가 살면서 갈등 한번 겪지 않는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그런데요, 이 부부는요, 유독 풀리지 않는 각자의 서름, 각자의 한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저분들 많이 봤는데요. 네, 축구 선수 출신 정대세 씨 그리고 그의 아내죠 승무원 출신인 명서연 씨 네. 이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어허. 정대세 씨 같은 경우에는 북한 국적, 대한민국 국적 갖고 있지만 또 일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본가가 일본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내 명서연 씨 같은 경우에는 승무원 시절에 대통령 전용기 승무원에 뽑힐 정도로 그 분야에서 인정도 받았고 그래요? 열정도 대단했는데 네. 정대세 씨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남편 따라 일본으로 가느라 경력이 단절이 됩니다. 네. 그렇게 시댁이 있는 일본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아하. 제가 했었는데라고 과거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시댁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시댁과 절연을 하게 됐고 어머나. 한국으로 돌아와서 친정집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남편이 이제 처가살이를 하게 된 건데요. 네. 하루는 남편 정대세 씨가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가족과 다 같이 일본 가서, 그러니까 본가에 가서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랬더니 명서연 씨가 대답을 합니다. 본가에 가고 싶으면 혼자 가라. 아이고. 남편에겐 일본 본가가 천국이었을지 몰라도 나에겐 지옥이다. 그곳에서 결혼 생활 내내 나는 죽어서 살았다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남편분인 정대세 씨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 집 솔직히 그러잖아요. 자기 집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본가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살자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데 지금 너무너무 뜻밖에도 아내 명서연 씨한테는 이런 대답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옥 같은 삶이었다는 거예요.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대답이 돌아왔을까요? 관련 내용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삭 때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제사상을 차리는데 난 못하니까 네가 다 해야 된다. 제가 다 할게요. 며느리로서 할 도리를 열심히 하면
시어머니께서 인정을 해주시겠지. 뭐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제사상을 차렸어요. 근데 또 시작하셨죠. 제사상도 저 처음 차려봤어요. 인터넷으로 배워서 공부하면서 차렸거든요. 근데 또 욕을 한 바가지 먹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나서 밤까지 일을 하고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새벽이 넘어서 집으로 갔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거예요. 대세 씨는 이제 쿨쿨 자고 있고 허리 끊어질 것 같아. 이렇게 막 혼자 궁시렁 했더니 아, 또 시댁욕이야 또. 왜 이렇게 시댁욕을 해? 여기 오면 일하는 게 당연한 거지. 라고 대세 씨가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듣고 보니까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곰곰이 상황을 보니까 호준 변호사님, 만삭 때 지금 명서연 씨가 만삭 때 시아버님이 돌아가셨고 그 이후에 첫 제사라면은 지금 출산한 지 1년이 될까 말까 뭐 그런 시점 같아요, 지금. 그렇죠. 갓난아이까지 있는 아기 엄마가 난생 처음 차려보는 제사상을 이 시어머니한테 좀 인정받고 싶어서 혼자서 열심히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공부해서 차렸는데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열심히 차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막 욕하고 화내고 못한다고 꾸짖고 그러면은 저 같으면 그냥 울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새벽까지 일하고 밤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갔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혼자 쿨쿨 자고 있고 나 허리 끊어질 것 같은데 보지도 않고 그러면 정말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명서연 씨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시댁이 나고야에 있는데 나고야의 낮자도 보기 싫었다. 시댁이 지옥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아유. 그리고 아마 정대세 씨도 왜 또 그래? 왜 또 시댁 욕해?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아마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을 그러네요. 것 같아요. 뭔가 그동안 굉장히 쌓여온 게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런데 명서연 씨가 남편한테요. 그날 그 제사상 차리고 모시고 온 그날요. 돌직구로 정면 승부를 던집니다. 뭔데요? 엄마 아들로 살 거면 여기 시댁에 있고 나랑 부부로 살 거면 지금 집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최후 통첩을 날린 셈인데 사실은 안지훈 기자님, 허주연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게 켜켜이 쌓아서 지금 임계점을 넘어서 폭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 했는데 명서연 씨가 만약 이랬다면 세상에 참을성이 좀 없었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 앞뒤 상황 들어오면 쌓이고 쌓인 게 폭발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최후 통첩 날린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대세 씨 입장에서는 어머니냐, 와이프, 아내냐 이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잖아요. 어머나. 한 영화를 보면은요,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는 사람을 보지 말고 상황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람은 정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하는데 이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죠. 아하. 그래서 그 상황을 먼저 살펴보고 정대세 씨보다 먼저 답을 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부의 이야기를 옆방에서 듣고 있었던 정대세 씨의 친형이었습니다. 명서연 씨 입장에서는 아주버님이죠. 네. 이 친형이 갑자기 문을 열고 나와서 갑자기 명서연 씨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아하.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대신 미안하다고 하면서 내가 결혼을 안 해서 며느리가, 즉 큰 며느리가 없어서 그 화살이 다 너에게 가는구나. 다 내 책임이야. 미안해라고 해줬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은 명서연 씨는 네. 아주머님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정대세 씨. 일단 아이들이랑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고 해서 부부의 집으로 왔다고 합니다. 결국 이 친형이 무릎을 꿇은 덕분에 이 부부는 한 차례 이혼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던 거죠. 어머나 세상에. 아니 근데 그냥 예를 들면 만약에 명서연 씨의 손 위 동서분이 그랬다면 이해가 될 텐데 지금 정대세 씨의 형이 그러니까 아주버님, 시아주버님이잖아요. 시아주버님이 이렇게 한다? 그것도 무릎을 꿇으면서 제가 결혼을 안 해서 다 짊어지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재수 씨.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お前が要はソヨンの味方として家に来なかったことだと思う。ソヨンの旦那さんとして帰ってこなかった。それがスタート。お前は子供として家に帰ってきた。実家でリラックスしたいっていうのはソヨンが感じ取ったんじゃない？そっからスタートねじれちゃった。だけどお前横に一緒に立たずにでお前横でこういうふうになってるわけじゃん。それは맞아.それはそうじゃね。 그래 마지막이 나르네. なるでしょう。 그래서 그때 형이 그 해준 거지. でも何があってもそういうの味方しようと思って声をかけただけ。
その衝動で「ああごめんねうちの娘悪いわ」つが「まあいいよ好きにして」って言っただけの話。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보통 우리가 최일봉 교수님 남자가 이제 어른 즉 예전으로 조선시대로 치면 이제 상투를 틀어야 이제 어른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말이 있는데 정대세 씨 형은 결혼도 안 했지만 속이 더 깊어요. 지금 상황을 맞아요. 어떻게 하면 아내의 마음을 풀어주는가 남편으로서의 그 비법을 알고 있어요. 지금 있어요. 오히려 결혼 안 했지만. 맞아요. 근데 저는 그게 제 3자적 관점이 있다 가능하다고. 물론 본인도 어머니를 모시고 있지만 네. 형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발 떨어져서 그러니까 명세현 씨가 느낄 수 있는 아픔과 고통을 공감해 주는 거잖아요. 정세현 씨는 그걸 못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엄마와 아내라고 하는 두 사람 중에 선택한다고 생각하니까 저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는 이 정이세 씨가 형으로서 정대세 씨한테 해준 말을 저는 공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그럼 명세현 씨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그 정이세 씨가 무릎을 꿇고 부모의 자식으로 온 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역할을 양쪽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명서현은 남편으로서 역할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 역할을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아들로서 역할만 했군요. 그렇죠. 이제 그 문제를 형인 정희세 씨가 정대세 씨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대세 씨가 그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사실은 어머니를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아내의 아픔은 별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는데 그게 문제였다. 이제는 양쪽을 다 봐야 된다. 고통받고 있는 아내에 대해서 왜 생각을 안 했느냐 하는 부분들을 지적해 준 것이 저는 정대세 씨가 이 상황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내를 지켜주겠다는 자세를 처음부터 보여주지 않은 게 문제다. 네. 예를 들면 일정 부분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고 거기에서 같이 하려는 생각도 있어야 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명서현 씨 입장도 이해해주고 함께 뭐 고통을 분담을 하든 아니면 감정을 공유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기는 쿨쿨 자다가 네. 여기 와서 일하는 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형이 잘 지적해줘서 위기를 네. 넘길 수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먼저 좀 제 생각인데요. 여러분들 그게 궁금하실 줄 몰라요. 앞서 명서현 씨가 그때 당시를 회상했잖아요. 만삭 때 시아버님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1년도 안 돼서 지금 이 첫 그 시아버지 제사상을 차렸는데 시어머님 나는 못한다 네가 다 해라 그렇게 했다는 최명규님 보세요. 그때 시어머니가 나는 못하니까 제사상을 다 네가 차려야 돼. 물론 저는 여기서 그 이해할 수 있어요. 남편을 잃은 그 시어머니로서 남편을 잃은 그 충격과 슬픔이 크기 때문에 그 차마 당신 손으로 제사상을 못 차린다는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 새벽에 일어나는 며느리가 제사상을 차렸는데 욕을 한 바가지 이거 어떤 욕인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어요. 왜 이랬을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애초에 발단이 그거부터 시작됐잖아요. 제사상에 음식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게 본인의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은 그거는 제대로 된 제사상이 아닌 거죠. 아니 홍동백서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뭘 중요해 그게?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게 되세요. 몰랐지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로 또 이제 시작해요. 모르면은 나한테 물어보고 했으면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네 마음대로 이렇게 다 해서 엉망이 됐는데 이제 어떻게 하라는 얘기니? 라고 하면서 또 비난을 하게 돼요. 세상에. 아니 어쨌든 물론 그건 추정이에요. 왜냐면 이유는 명서현 씨가 당시에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어쨌든 지금 부부가 갈등을 풀지 못하고 일본에서는 갈등을 풀지 못하고 한국으로 일단 왔어요. 아이들과 함께 왔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처가살이를 정대세 씨가 하고 있는데 혹시 그렇다면 지금 정대세 씨는 처가살이가 불만은 없는 걸까요? 관련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이 인생을 포기한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나도 나대로 포기한 게 많아. 내가 한국에 들어온 이유가 뭔지 알아? 서현이하고 장모님과 원해서야. 그 눈치 봐서 나는 은퇴를 했다고. 아니었으면은 한 3불입 4불입 가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는 한 나는 축구를 하고 싶었어. 은퇴하는 마지막 경기자 나는 어머니를 못 불렀어. 30年間サッカーをしてきて俺の어머니가ずっと支えて 지금 정대세 씨 본인도 나는 내가 할 말이 없어서 안 한 줄 알아? 내가 속이 아니야. 막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부부의 사연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일단은 저는 아까 형의 반응을 보다가 보면은 아마 형도 자기 어머니를 보면서 객관적으로 굉장히 힘든 분이라고 봤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대세님도 결국은 어머님이랑 떨어져 사는 걸 보면은 본인도 결국은
어머니랑 같이 사는 것보다는 이쪽에서 사는 게 뭔가 본인이 고통을 덜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두 분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 대세님이 굉장히 씩씩하게 보이긴 하지만 정 대세님이 굉장히 오히려 의존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나 그거를 포용해주는 아내는 또 본인의 엄마랑 같이 있을 때 가장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엄마는 아내한테 힘을 주고 아내는 정 대세님한테 힘을 주고 정 대세님은 그 힘으로 버티게 되는 건데 정 대세님은 아내하고 떨어져 있게 되면은 본인은 이제 혼자서는 낮은 대우를 받으면 축구를 할 수 없었다라고 이제 한 지경에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본인은 축구를 했을 거라고 하지만 사실 저거는 할 수 있었든지 없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자꾸 두 분이 포기라는 단어를 갖다 쓰는 게 마음에 걸려요. 결국은 포기를 했을지언정 그거는 나의 결정이었거든요. 상대방의 의견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정보를 줬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렇게 하기로 결정한 건 나예요. 그거를 내가 결정했다라고 하고 책임감을 갖고 지내야지 이 위기를 서로 다 극복하게 되는 거지. 이 결정은 너로 인해서 된 거야. 난 그래서 뭐를 포기했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계속 거기에서 맴돌면서 서로가 다 벗어나지 못해요. 사실 최준봉 교수님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본성이 다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지금 정대세 씨도 물론 정대세 씨를 탓하거나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마시고 들어보세요. 정대세 씨도 그랬잖아요. 은퇴하는 날 일본에 계신 어머니를 부르지도 못했다. 왜? 30년간 자기 자신을 뒷바라지 해주는 어머니를 못 부를 정도로 명서연 씨, 즉 아내와 우리 엄마가 관계가 안 좋으니까 눈치 보일까 봐 부르지 못했다. 근데 결국은 물론 그게 뭔가 불편해서 못 불렀다고 배려한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서울음이 됐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고부간의 갈등을 풀 열쇠를 가진 사람은 정대세 씨 본인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양측의 갈등의 요소가 있지만 이걸 풀 수 있는 사람 정대세 씨밖에 없어요. 그렇죠.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양측을 어쨌든 갈등을 줄여들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해요. 우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울고 있는 능사는 아니에요. 저렇게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는 떨어져 있지만 양측의 정대세 씨가 각각의 어떤 얘기를 하든 대화를 통해서든 서로의 입장들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둘의 관계를 좀 더 가까이 만드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죠. 그게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않을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신뢰라는 게 한 번 깨졌는데 한두 번 만나고 신뢰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회를 정대세 씨가 자꾸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양측의 의견들이 어떻게 충돌되는지 하는 줄을 찾아서 그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 양측의 노력을 좀 요청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든 명서연 씨든 남편이 힘들어하고 아들이 힘들어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럼 상황을 바꿔야죠. 그러네요. 근데 그 시간이 필요하니까 정대세 씨가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해 노력을 해야 돼요. 아하. 양측에 다. 네. 그런 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짧은 기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신뢰는 오랜 시간 쌓아야 되니까 시간을 좀 지속적으로 갖고 양측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정대세 씨가 중간에서 중개자 맞아요.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최명기 원장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이 부부 사이에 지금 포기라는 단어가 너무 쉽게 나와요. 포기는 어떨 때 쓰는 단어라고요? 배추 셀 때나 쓰는 단어라는 거 명심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대박 사건 연극하던 영구가 돌아온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인가 김묘성 기자님. 네, 심영래 씨가 돌아옵니다. 개그 콘서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데요. 심영래 씨는 지난 2010년에 그 개그 콘서트 안에 달인 코너가 있었는데 그 달인 코너에 깜짝 게스트 특별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후 무려 14년 만에 다시 개그 콘서트 무대에 오르게 됐는데요. 어머. 후배 개그맨인 김영희 씨와 함께 그 코너에 촬영을 마쳤습니다. 그래요? 이미 녹화를 마쳤고 곧 방송을 앞두고 있는데요. 심영래 씨가 그 개그 분야에서 얼마나 최고 위치에 있었는지는 많은 분들이 다 기억하고 계실 맞아요. 텐데 그래서 과거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를 웃게 만들었던 심영래 씨의 모습 함께 보고 오시죠. 네네. 모두 영구를 불러봅시다. 하나, 둘, 셋. 영구야. 영구 없다. 요들을 여기다 짬매놓고 땡치를 뛰게 하면은 땡치가 뛰는 동시에 내 이빨은 자동적으로 쏙 빠진단 말이야. 역시 사람은 머리를 써야지 돼. 자, 가자. 출발이다. 황야의 몸을처럼 뛰라. 자, 우와저저저저저저저. 아!
걷는 따위도 덜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말까. 아, 이거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안진영 기자님, 바보 연기는 저도 잘합니다만 좀 이게 진짜 심영래 씨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독보적이라는 표현은 이럴 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알고 보니까 어머니의 권유로 공채 개그맨 시험을 봐서 1982년에 개그 콘테스트에서 동상을 받으면서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이 영구 캐릭터가 원래 있었습니다. 드라마 여로 속에 영구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를 이렇게 극화시킨 게 심영래 씨가 보여주는 영구 캐릭터였던 거죠. 네. 원조 초통형입니다. 요즘으로 따지자면 제가 볼 땐 뽀로로랑 팽수를 다 더한 만큼의 인기를 줬다고 하는데 왜냐면 저도 초등학교에 영구와 땡칠이를 영화관에서 봤었거든요. 엄청난 인기를 누렸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들었던 거 징글벨, 이 캐롤도 아무나 부를 수 없습니다. 정말 인기가 높은 사람만 부를 수 있는데 정작 저 캐롤은 가창력 부족으로 방송에서 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요? 그 정도로 바보 연기에는 특화가 돼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당시에 초등학생들이 장래 희망이나 존경하는 사람을 쓸 때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이 아니라 심영래나 영구를 썼던 그런 굉장히 큰 해프닝도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그때 코미디계를 주름잡았는지를 대충 감으로 느끼잖아요. 근데 그 인기가 수입으로, 이 돈으로 이어졌다면 얼마나 벌었을까 막 상상이 안 되잖아요. 관련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압구정 아파트 살 때 7,800만 원 주고 샀는데 몇 년도에? 그때가 84년도에 7,800만 원 주고 산 게 지금 40억가요. 그렇죠. 맞아요. 제가 그때 CF 하나 찍었을 때 1년 전속 8천만 원씩 받았어요. 아하. CF 하나당 지금의 아파트 한 채 값을 받으니까 생겼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100편을 넘게 찍었어요.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두 손으로 비벼도 되잖아. 뽀빠이는 시금치, 심영래는 블랙. 짜장면 한 그릇이 900원, 시내버스가 140원. 그렇죠. 아파트 160채를 살 수 있는 금액을 버셨다고 하니까. 그때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영과 땡칠이 제가 어차피 런닝으로 받았으니까. 러닝 개런티로. 그때 우리 제일 많이 받았을 때 3천 정도 됐을 때 제가 2억을 받았어요. 와, 진짜 7배인데 그럼? 와, 듣고 그냥 억소리 나는 게 짜장면 한 그릇 900원 시절에 광고 한 편이 8천만 원. 와, 대박. 근데 그 당시에 더 놀라운 건 아파트 한 채, 압구정의 아파트 한 채 값이 7,800만 원이잖아요. 대박. 그러니까 한 편 찍으면 1년 전속 그 금액이 아파트 한 채요. 근데 남네요. 160채를 살 정도의 돈을 벌었다고 하면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볼 수 있고요. 실제 CF를 100편 이상 찍었으니까요. 이렇게 볼 수 있고 과거에 4년 동안 연예인 소득 1위를 했었대요. 4년 동안.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다고 볼 수 있고 연예인 중에 돈을 제일 많이 벌어서 세금도 제일 많이 냈다.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잘 나가던 심영래 씨가 이렇게 계속 뭔가 탄탄대로를 그럼 걸어온 걸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코미디언으로서 그야말로 최전성기를 구가하던 때 심영래 씨의 마음속에는 이루고 싶은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뭘까요? 바로 영화 감독으로서 굉장한 블록버스터 영화를 만들어서 성공시키겠다 이런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감독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당초 심영래 씨가 영화 배우로 영구와 땡칠이, 우레메 이런 어린 영화에 주로 출연을 했었거든요. 그때 저도 기억나는 게 우레메 우리 1편이라고 안 했어요. 우레메 1탄. 맞아요. 그게 엄청나게 흥행을 해서 제작사 추선으로 그 당시에 뭐 380만 명이 넘는 관객이 올 만큼 대단히 흥행을 했었는데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 도전을 했는데 티라노의 발톱, 용가리, 디워, 라스트 갓파더 이런 영화들을 다 만들었어요. 특히 1999년에 제작한 SF 영화 용가리는요. 미국 수출까지 성공하면서 신지식인 1호로 선정이 되기도 했고 2007년 개봉했던 영화 디워는 무려 840만여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라스트 갓파더 이거 대부를 패러디한 영화였는데 2010년까지도 이렇게 영화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지만 아쉽게도 흥행에는 부진하고 말았습니다. 야, 영화 감독으로서 뭔가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겹쳤어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오는요 2차 판권을 내가 콜롬비아에 팔았는데 거기에 가보면 디오가 플래티넘에 올라가 있어요. 가장 마케팅 비용을 가장 적게 들이고 가장 크게 성공한 영화 4번. 아니 그러면 돈을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벌었지. 내가 번 게 아니야. 제가 그걸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돈을 그때 당시에 50억을 400만 불 주겠다 그러더라고. 그걸 받지 말았어야 돼 내가. 받지 말고 내가 그냥 직접 했으면 제가 2억 불, 2,400억 벌었죠.
그걸 내가 놓친 거야. 개인 채무가 얼마나 생겼길래 이렇게 그때 파산 신청을 한 거예요? 그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도 제가 179억이 남았죠. 그래서 제가 파산한 거예요.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 맞아. 건강이 안 좋아져.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막 부하나서 오고, 맞아. 그게 당뇨도 생기고, 맞아. 외롭더라고. 막상 집도 막 경매로 다 나가고 없다 보니까 혼자 나오는데 이혼도 하고 갈 데가 없는 거야. 저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 보통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하기 쉬운데 그래도 심영래 씨 여전히 영화 또 제작 중이라는 얘기 들려왔고요. 또 뭔가 희극인으로서의 그 야망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또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남편이 음주운전했다는데 그게 허위 신고다. 이거 대체 무슨 말일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자주 싸우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날도 싸울 뻔했다고 하는데요. 부부가 외출을 했다가 또 부부 싸움을 할 그 기세에 몰린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귀가하다 말고 차를 몰고 나가버립니다. 아이고. 그래서 아내는 밤늦게 혼자 집에 돌아왔는데 집 열쇠가 남편에게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아니 근데 안지중 기자님, 요즘은 많은 이 가정이 또 이게 뭐 그거 번호 누르는 그 도락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열쇠로 여나 봐요, 집을. 네, 어쩔 수 없이 싸웠지만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싸웠기 때문에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아내는 계속 기다리다가 112로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네? 집 열쇠가 없다. 남편이 가져간 것 같은데 받도록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 자체도 상식적인 전화는 그렇죠. 아니죠. 그래도 네. 경찰 남편과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닐지 통화를 해본 후에 아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출동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서 출동이 불가하다는 지극히 당연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맞아요, 당연하죠. 경찰력 이런데 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최재명 교수님, 그러면 네. 남편 돌아올 때까지 문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렸겠네요, 아내분이. 그렇지 않았어요. 왜요? 그래서 문제가 아니에요. 뭐라 그러냐면 10분 후에 아내가 다시 112에 신고를 합니다. 왜?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남편이 술을 마셨는데 방금 차를 몰고 나갔다 라고 신고를 한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경찰 출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허. 출동한 경찰관들이 남편과 통화해서 만나서 음주 측정을 합니다. 어허.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로 음주 측정 감지가 안 된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면 허준 변호사님, 없는 말을 지어낸 거잖아요, 아내분이. 그리고 경찰력 진짜 헛수고하게 만들 건데 혹시 이 아내분, 뭐 남편은 돌아오게 만들었겠지만 뭔가 이거는 가볍게 여길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당연합니다. 허위신고 처벌 대상입니다. 뭐 이게 상황이 그렇게 위중하지 않아서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까지는 되지 않은 걸로 판단을 해서 경범죄처벌법상 허위신고 혐의로 벌금형 선고할 사안이라고 보고 즉결 심판에 회부가 된 상황이라고 하고요. 네. 112 신고 처리법에 따라서 최대 500만 원까지의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바뀌었거든요. 네. 엄벌에 처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아니, 최명관님 30초 드릴게요. 이 아내가 너무 눈앞에 이득만 얻으려고 진짜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꾸며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심리 상태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이중복수입니다. 경찰이 자기 얘기를 안 들어줬잖아요. 네. 경찰도 힘들게 하면서 아이고! 남편도 힘들게 해야 되고 남편이 집을 나간 다음에 우연히 술을 먹었지만 또 골탕 먹일 수 있으니까 굉장히 고단수인 복수입니다. 아, 그러니까 절대 이런 방법은 뉴스파이터 시청자분들 안 그럴까 생각하지만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